바다에 가보신 적 다들 있으시죠? 잔잔하던 바다에 갑자기 어디선가 완벽한 파도들이 연달아 밀려오는 모습. 볼 때마다 문득 궁금해지더라고요. 이 파도들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리고 왜 항상 몇 개씩 짝을 지어서 오는 걸까 하고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들이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아주 좋은 실마리를 줍니다. 보내주신 자료 하나는 파도의 탄생을 과학적으로 파고든 영상이었고, 다른 하나는 서퍼들이 그 파도의 리듬을 어떻게 읽는지 설명하는 글이었죠. 굉장히 흥미로운 조합이에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겁니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생긴 아주 작은 바람이 어떻게 우리 발밑에서 부서지는 이 거대한 파도가 되는지 그 대서사시를 한번 쭉 따라가 보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모든 것의 시작점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람이 텅 빈 수면 위에서 어떻게 첫 물결을 만들어내는지. 이게 늘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평평한 물 위를 바람이 그냥 뭐랄까 스쳐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물을 딱 붙잡아서 파도를 만드는 건지.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네요. 사실 여기에는 두 가지 힘이 거의 동시에 작용합니다. 첫 번째는 기압차예요. 바람이라는 게 완벽하게 균일하지 않아서 그 안에 미세한 소용돌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기압이 높은 곳은 물 표면을 살짝 누르고 기압이 낮은 곳은 표면을 살짝 들어올립니다.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손가락으로 수면을 살짝 누르고 꼬집는 것 같은 거군요. 네, 딱 그런 셈이죠. 그리고 두 번째 힘이 바로 전단력이라는 겁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공기 분자들이 거의 정지해 있는 물 분자 표면을 스치면서 물을 바람과 같은 방향으로 밀어내는 힘이죠. 이 두 힘이 합쳐져서 아주 작은 잔물결, 즉 모세관파가 태어나는 겁니다. 모세관파라. 근데 바람이 불 때마다 바다 전체가 막 자글자글 끓어오르지는 않잖아요. 뭔가 이 작은 혼돈을 억누르는 힘이 또 있는 건가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바로 물 분자들끼리 서로를 아주 강하게 끌어당기는 힘, 표면 장력입니다. 표면 장력이요? 네, 이 힘이 작은 물결들이 더 커지지 못하게 꽉 붙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람이 멈추면 이 모세관파는 언제 그랬냐는 듯 순식간에 사라지고 다시 거울처럼 잔잔한 수면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바람이 멈추지 않는다면요? 그때부터 진짜 드라마가 시작되는 겁니다. 바람이 계속 에너지를 불어넣으면 이 작은 모세관파는 결국 표면 장력의 한계를 넘어서게 되거든요. 이제 파도를 지배하는 주된 힘은 중력이 되는 거죠. 이때부터 우리는 이걸 중력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일단 2단계에 들어서면 파도는 스스로를 키우기 시작해요. 맞아요. 그 자료 영상에서 본 장면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마치 파도가 스스로 바람을 붙잡아서 더 커지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이건 어떤 원리인가요? 일종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일단 파도 언덕이 생기면 바람은 그 언덕의 뒷면, 그러니까 바람을 맞는 쪽을 타고 올라가서 마루에서 압축이 돼요. 네. 이 고기압이 파도를 위로 더 밀어 올리죠. 동시에 파도의 앞면에서는 공기가 희박해지면서 저기압과 소용돌이가 생겨서 그쪽 면도 위로 끌어당깁니다. 와, 그럼 파도가 커질수록 더 많은 바람을 잡아채고 더 많은 바람을 잡아챌수록 파도는 더 빠르고 강하게 성장하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론적으로는 바람만 계속 불면 파도가 무한정 커질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파도를 키우는 세 가지 핵심 요소가 균형을 이루어야 하거든요. 보내주신 자료에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죠. 바로 바람의 속도, 그리고 바람이 부는 지속 시간, 마지막으로 바람이 아무런 장애물 없이 바다 위를 불어가는 거리, 전문 용어로는 취송거리라고 합니다. 취송거리, fetch. 네. 이 세 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우리가 아는 서핑이 가능한 그런 의미 있는 파도가 만들어집니다. 생각해보면 이 세 가지 요소가 극대화된 완벽한 예시가 바로 허리케인이겠네요. 자료를 보니까 평균적인 허리케인은 직경이 500km에 달하고 시속 200km가 넘는 바람이 며칠씩 푼다고 하더라고요. 최적의 파도 공장인 셈이죠. 하지만 그렇게 강력한 에너지 속에서도 파도는 무한정 커질 수는 없습니다. 파도의 높이가 파장의 길이에 비해 너무 가팔라지면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꼭대기부터 무너지기 시작하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가 먼바다에서 보는 하얀 파도, 화이트캡스의 정체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 그렇게 파도가 한번 부서지면 에너지가 그냥 사라지는 건가요? 왠지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죠. 다른 형태로 변환될 뿐입니다. 파도가 부서질 때 그 에너지는 파도 표면 아래로 전달돼서 파도의 주기를 늘리는 데 사용됩니다. 파주기요? 네,
파주기는 파도의 마루와 다음 마루가 지나가는 데 걸리는 시간인데요. 이 주기가 길어진다는 건 파도가 더 깊고 더 멀리 가는 힘을 갖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더 긴 주기를 가진 파도는 부서지기 전까지 더 높은 높이에 도달할 수 있고 이동 속도도 훨씬 빨라지죠. 아하. 그러니까 폭풍 속에서 파도는 부서지고 성장하기를 반복하면서 단지 키만 크는 게 아니라 더 빠르고 멀리 갈 수 있는 뭐랄까 체력을 기르는 거군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그렇게 체력을 기르다가 폭풍이 잦아들거나 파도가 폭풍 지역을 벗어나서 파도의 속도가 바람보다 빨라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부터 파도는 더 이상 외부의 도움 없이 그동안 축적한 에너지만으로 고독한 여행을 시작하죠.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생깁니다. 폭풍의 직접적인 영향권 아래에 있는 거칠고 예측 불가능한 파도를 풍랑이라고 하고요. 풍랑. 네, 윈드스웰이죠. 그리고 그곳을 떠나 수천 킬로미터를 여행하면서 스스로 질서를 찾은 파도를 너울, 즉 그라운드스웰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해변에서 만나는 아름답고 질서정연한 파도는 바로 이 너울입니다. 바로 이 너울에 대한 설명이 두 번째 자료의 핵심이었죠. 저는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해변에 앉아 있으면 파도가 진짜 무작위로 오는 게 아니라 뭔가 패턴이 있다는 걸 누구나 느끼잖아요. 그렇죠. 작은 파도가 몇 번 오다가 잠시 조용해지고 그러다 갑자기 집채만한 파도가 연달아 들어오는 식으로요. 이 세트 파도의 비밀이 바로 그 긴 여행 속에 숨어 있었더군요. 네, 그 긴 여행은 파도에게 일종의 정렬을 위한 시간을 줍니다. 모든 파도가 똑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더 많은 에너지를 품고 있는 파도, 즉 파주기가 긴 파도가 훨씬 더 빨리 이동합니다. 아, 맞아요. 자료에서는 이걸 마라톤 경기에 비유하더라고요. 출발선에서는 선수들이 뒤죽박죽 섞여 있지만 레이스가 계속될수록 가장 빠른 선수들이 자연스럽게 선두 그룹을 형성하고 느린 선수들은 뒤처지는 것처럼요. 바다가 스스로를 분류한다는 표현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아주 완벽한 비유입니다. 수천 킬로미터를 달려오는 동안 같은 폭풍에서 태어난 비슷한 속도의 파도들이 자연스럽게 한 그룹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약하고 느린 파도들은 그 뒤를 따르고요. 그래서 해변에 도착할 때는 그런 뚜렷한 패턴이 나타나는 거군요. 네, 잔잔한 파도, 잠시의 고요, 그리고 쾅 하고 선두 그룹이 도착하고 뒤이어 쾅 하고 다음 주자가 따라 들어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서퍼들이 그토록 기다리는 세트의 본질입니다. 그럼 여기서 드는 궁금증이 왜 큰 파도 뒤에 꼭 또 다른 큰 파도가 따라오는 걸까요? 이건 그냥 기분 탓이나 우연이 아닌 건가요? 전혀 아닙니다. 이건 순수한 물리학이죠. 세트를 이루는 파도들은 모두 같은 에너지 묶음에서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같은 폭풍, 같은 바람, 같은 주기를 공유하는, 말하자면 한 가족인 셈이죠. 아, 한 가족이요? 네. 그래서 해변에서 강력한 파도를 하나 봤다면 비슷한 에너지를 가진 그의 형제자매가 바로 뒤따라올 확률이 매우 높은 겁니다. 보통 2, 3개의 파도가 한 세트를 이룬다고 하는데 강력한 너울의 경우에는 4, 5개까지 오기도 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심지어 해안가 지형에 따라서 세트의 두 번째나 세 번째 파도가 가장 크게 증폭되기도 한다는 점도 흥미로웠습니다. 서핑 장소마다 각기 다른 개성이 있다는 말이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개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서퍼들이 사용하는 용어가 있죠. 여기서 파주기와 세트 간격이라는 두 용어를 구분하면 더 명확해집니다. 아, 네. 파주기는 개별 파도의 마루와 마루 사이의 시간, 예를 들어 14초 같은 짧은 시간입니다. 파도 하나하나의 길이를 재는 셈이죠. 반면에 세트 간격은 이 파도 그룹이 도착하는 간격, 예를 들어 5분마다 큰 세트가 온다고 할 때 그 5분을 말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세트 간격은 저 먼바다 폭풍의 맥박과도 같아요. 폭풍 속 바람이 강약을 반복하면서 만들어낸 에너지 덩어리들이 펄스처럼 밀려오는 간격인 셈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파주기가 길수록 개별 파도는 더 강력하고 세트는 더 질서정연하며 세트와 세트 사이에 그 잠잠한 시간, 서퍼들이 럴이라고 부르는 그 평화로운 시간은 더 길어집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바로 기회가 되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 모든 물리학이 결국 파도 위에 서려는 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는 걸까요? 서퍼들은 실제로 바다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계산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본능적으로 느끼는 건가요? 본능 이전에 철저한 관찰이 있습니다. 자료에서도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숙련된 서퍼는 절대 바다를 보자마자 뛰어들지 않습니다. 최소 10분에서 15분 정도 해변에 서서 바다의 호흡을 읽습니다. 바다의 호흡이요? 네.
한 세트에 큰 파도가 몇 개나 오는지, 그리고 그 강력한 세트와 다음 세트 사이의 잠잠한 시간, 즉 럴이 얼마나 지속되는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 잠잠한 시간이 바로 자신이 안전하게 바다로 들어갈 수 있는 창문이 열리는 순간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럼 파도를 기다릴 때는 어떤가요? 저 멀리서 시커먼 물벽이 다가오는 걸 보면 저 같으면 그냥 패닉에 빠질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지점에서 경험과 기술, 그리고 심리적인 안정감이 중요해집니다. 자료의 표현을 빌리자면 늦은 결정은 곧 와이프아웃이다 라고 하죠. 와이프아웃? 물에 빠지는 거요? 네. 세트가 다가오는 것을 보면 당황하지 않고 미리 결정해야 합니다. 이 파도를 넘어갈 것인가, 물속으로 파고들 것인가, 즉 덕다이브를 할 것인가, 아니면 보드를 뒤집어서 파도의 힘을 흘려보낼 것인가, 터털로를 할 것인가를요. 만약 피하지 못하고 파도에 갇히게 되면 보드 종류에 따라 대처법이 다르다고 하더군요. 짧은 숏보드는 파도 밑을 뚫고 지나가는 덕다이브가 효과적이고 부력이 큰 롱보드는 아예 옆으로 멀리 피하거나 터틀로를 사용해야 한다고요. 중요한 공통점은 어떤 기술을 쓰든 완전히 전념하는 것입니다. 어설프게 시도하면 보드를 놓치거나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죠. 그런데 자료에서 붉은 글씨로까지 강조하며 경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거죠? 서퍼들이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실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도 그 부분이 정말 와닿았어요. 첫 번째 큰 파도를 겨우 넘고 나서 휴, 살았다, 이제 끝났어 라고 안심하는 바로 그 순간, 그 뒤따라온 두 번째, 세 번째 파도에 휩쓸린다는 거죠. 자료의 문장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아니요, 그건 시작을 알리는 초대장이었을 뿐입니다. 초대장. 네, 이 문장은 세트 파도의 본질을 꿰뚫고 있는 거죠. 첫 파도는 경고일 뿐, 진짜는 그 뒤에 온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결국 세트 파도는 서퍼에게 힘으로 맞서는 대상이 아니라 그 리듬을 읽고 존중하면서 함께 춤을 춰야 하는 파트너 같은 존재군요. 최고의 표현입니다. 숙련된 서퍼들이 거친 파도 속에서도 침착하고 우아해 보이는 이유가 그들이 우리보다 월등히 힘이 강해서가 아니거든요. 그저 바다의 목소리를 더 잘 듣고 싸우는 대신 그 흐름을 이용할 줄 알기 때문이죠. 오늘 이야기를 돌아보면 결국 우리가 본 것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폭풍이 남긴 에너지의 유령이 이 바다라는 거대한 매체를 통해서 스스로 질서를 찾아 우리 해변에 도착하는 하나의 대서사시였네요. 그렇습니다. 작은 잔물결로 시작해서 거친 풍랑으로 성장하고 또 기나긴 여행 끝에 질서정연한 너울이 되어서 마침내 해변에서 예측 가능한 세트의 형태로 그 생을 마감하는 거죠. 이제 여러분이 해변에서 파도를 볼 때 더 이상 그것이 단순한 물의 움직임으로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그 속에서 먼 바다 폭풍의 역사와 대양을 건너온 에너지의 긴 이야기, 그리고 서퍼들이 읽어내는 바다의 리듬을 발견하게 될 테니까요. 오늘 우리는 파도가 어떻게 태어나고 또 어떻게 여행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퍼즐 조각이 하나 남아있죠.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렇게 수천 킬로미터를 달려온 거대한 에너지 덩어리를 해안가 바로 앞에 보이지 않는 해저 지형, 즉 암초나 모래톱은 어떻게 우리가 아는 그 완벽하고 아름다운 서핑 파도로 마지막 순간에 빚어내는 걸까요? 그것이 바로 파도 여정의 마지막 장이 될 겁니다.